한국 역사? 어디 조그만 나라가 역사를 이야기해? 여기 이탈리아의 한 여자 교수가 한국 전쟁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자신이 본 것만을 믿는 이 교수는 한국 전쟁 역사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밝혀낸 내용들은 그녀의 교수 인생을 허탈하게 만든 충격적인 진실들이 담겨 있었다는데요. 모든 것을 부정하던 그녀는 과연 이 역사적 사실을 알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코 벨린이라고 해요. 평생 전쟁을 연구하며 살아왔어요. 로마 대학교에서 30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에게 전쟁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왔는지를 가르쳤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고대 전장의 지도가 가득 걸려 있고 책장은 무거운 역사책들로 휘어질 정도예요. 학생들은 저를 전쟁 교수라고 불러요. 그 별명이 저에게는 꽤 자랑스러워요. 두꺼운 책 한 권을 덮고 지친 눈을 비볐어요. 자정이 가까워졌지만 책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창밖의 로마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정복과 패배의 역사 속을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전쟁은 힘의 복잡한 싸움이에요. 이건 제가 매년 첫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말이에요. 군사력, 동맹, 외교, 지리적 이점까지 이 네 가지가 전쟁의 흐름을 결정한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왔어요. 수십 번 반복하다 보니 저 스스로도 그 이론을 완전히 믿게 되었어요. 로마군의 전략, 나폴레옹의 원정, 두 차례의 세계대전 모두 제 손바닥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중국과 일본 역시 많이 연구했죠. 사무라이, 왕조, 전쟁, 제국. 하지만 한국은요? 사실 거의 신경 써본 적이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단지 두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였어요. 세계사에서는 조연 정도로만 나오는 나라. 강한 국가에게 언젠가는 삼켜졌어야 했는데 어쩌다 운 좋게 살아남은 나라 정도로 여겼어요. 지난주 대학 카페에서 점심을 먹다 동료 파울로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저는 한국은 굳이 연구할 필요도 없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파울로는 조용히 에스프레소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라고 말이죠. 저는 그 말이 종일 마음에 남았어요. 지금 제 사무실 안에서 오래된 책 냄새에 둘러싸인 채 저는 하나의 문장을 반복해서 읽고 있었어요. 수이 왕조, 당 왕조, 거란 제국, 몽골 제국, 청 제국 이런 강대한 세력들이 여러 차례 한국을 정복하려 했지만 완전히 흡수하지 못했다는 기록이었어요. 순간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나무 바닥에 긁히는 소리를 냈고 저는 멍하니 지도 앞에 섰어요. 이건 분명히 뭔가 이상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전쟁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작은 나라가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 틈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책장에서 자료들을 더 꺼냈고 책상 위에는 또 다른 더미가 생겼어요. 다른 민족들 만주족, 몽골인, 티베트인, 위구르족이 모두 거대한 제국에 흡수되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기록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언어, 문화, 민족적 정체성을 수천 년간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껏 본 역사와는 전혀 달랐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아시아 역사 전문가인 친구 엘레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엘레나, 늦은 시간에 미안해요. 근데 한국말인데요. 어떻게 그런 나라가 그렇게 오래 살아남았을까요? 그녀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책만 봐선 몰라요, 마르코. 정말 알고 싶다면 직접 가서 확인해보세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맞아요. 직접 가야겠어요. 눈으로 보고 느끼고 확인해야 할 일이었어요. 만약 제가 알고 있는 전쟁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제 이론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평생 진실을 추구해온 학자로서 이번엔 지구 반대편에서 제 이론을 시험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단지 전쟁의 역사만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었어요.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했을 때 저도 모르게 창가에 얼굴을 바짝 들이댔어요. 아래로 펼쳐진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작고 가난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구름을 향해 뻗어있는 은빛 고층 빌딩들,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들, 그리고 도시를 품은 듯 둘러싸고 있는 산들. 이건 단순히 살아남은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건 분명히 번영한 나라였어요. 한국은 처음인가요? 옆자리에 앉은 나이 지긋한 한국 남성분이 물으셨어요. 살짝 억양은 있었지만 영어가 아주 유창했어요. 네, 하고 저는 고백하듯 말했어요. 갑자기 이 나라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역사학자예요. 전쟁사를 연구해요. 그분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그럼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아시겠네요? 사실 몰랐지만 솔직히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더 많이 알아보러 왔어요. 조심스럽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의 여름 습기가 한꺼번에 얼굴을 덮쳤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안내판이 한국어와 영어로 나란히 적혀 있었고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깔끔했어요. 고도로 현대화된 공항의 모습은 제가 막연히 떠올렸던 개발도상국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어요. 서울에서의 첫 아침, 저는 경복궁을 찾았어요. 곡선 지붕을 얹은 형형색색의 목조 건물들이 근처의 현대적인 건물들과 대비를 이루고 있었어요. 전통 복장을 입은 수문장들이 고요한 긴장감 속에서 고식을 재현하고 있었고 그 움직임은 정확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오랜 세월이 축적된 단련의 흔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쇼가 아니에요. 그날 저를 안내해준 민지 씨가 말했어요. 2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눈빛이 자신감 있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동작들은 실제 전투 전술이었어요.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가죽 노트에 메모했어요. 벌써부터 한국의 역사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전쟁기념관을 찾았어요. 거대한 박물관 안에는 무기, 전장지도, 유명한 전투를 재현한 디오라마들이 가득했어요. 단순한 몇 가지 전시물 정도일 줄 알았는데 며칠은 걸릴 정도로 방대한 규모였어요. 612년에 벌어진 살수대첩 전시 앞에서 발길이 멈췄어요. 설명에 따르면 을지문덕 장군이 이끄는 고구려 군대가 수나라의 30만 대군을 무찔렀다고 했어요. 말도 안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수치는 과장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소규모 군대가 그런 대군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설명을 읽어가면서 점차 이해하게 되었어요. 고구려 장군은 지형을 활용해 수나라 군대를 유인했고 살수강을 기준으로 군을 분산시킨 후 상류의 댐을 터뜨려 수만 명의 병사를 한순간에 익사시켰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고구려군은 후퇴하는 적군을 끝까지 추격해 거의 전멸시켰다고 적혀 있었어요. 원정군 30만 중 고작 2,700명만이 살아 돌아갔다는 거였어요.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유럽의 전쟁 관습과 전혀 달랐어요. 유럽에서는 퇴각하는 적에게는 명예롭게 떠날 기회를 주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왜죠? 저는 박물관에서 만난 김 박사님께 물었어요. 퇴각하는 적군에게 자비를 베풀 수도 있었잖아요? 김 박사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환갑즈음으로 보였고 희끗한 머리와 안경이 학자다운 분위기를 더해줬어요. 벨리니 교수님, 나라 전체에 존망이 걸려 있는데 자비를 베풀 여유가 없었어요. 놔뒀다면 더 많은 병력을 이끌고 다시 왔을 겁니다. 그 말씀은 마치 한 줄기 번개처럼 저를 관통했어요. 이건 단순한 확장이나 명예를 위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국립기록원에서 이순신 장군의 기록을 조사했어요. 그때 비행기 안에서 만난 남성분이 언급했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이순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사령관 중 한 명이었고 임진왜란 당시 23번의 해전에서 모두 승리한 유일한 인물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의 마지막 전투였어요. 일본군이 후퇴하고 있었는데도 그는 끝까지 그들을 추격했어요. 그 전투에서 장군은 전사하셨어요. 기록원에서 저를 안내해준 박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당시 명나라 장수들이 전투를 만류했지만 장군은 말씀하셨죠. 지금 보내주면 반드시 다시 침략해 올 것이다. 그는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유럽이라면 그런 추격은 비신사적으로 여겨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희생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도시의 불빛을 받아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수백 년 동안 몽골 침입, 일본 침략, 6.25 전쟁 속에서 수없이 파괴되고도 다시 일어났어요. 운으로 된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철저한 전략과 생존의식이 만든 결과였어요. 이 나라는 역경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노트를 펼쳐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전쟁은 정복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었다. 이곳에 온 지 겨우 사흘인데 벌써 제 전쟁 이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일은 한국 전통 활쏘기장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유럽의 활과는 전혀 다르다고 들었고 직접 보고 싶어졌어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고 저는 점점 이 세계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한때는 관심조차 없었던 이 나라예요. 그날 밤 창문을 열어둔 채 잠이 들었어요.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이 도시의 소리가 파도처럼 제게 밀려왔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하루하루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배우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는 가운데 저는 한국의 전통 활터에 도착했어요.
연습장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표적들은 믿기 힘들 만큼 먼 거리에 놓여 있었어요. 주변 산자락에서 불어오는 소량기 섞인 산바람이 은은하게 코끝을 스쳤어요. 활을 가르치는 최 사범님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손은 단단했고 눈매는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어요. 오랜 세월 장인의 길을 걸어온 얼굴이었어요. 교수님, 오늘은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볼 준비 되셨나요? 그분이 한국 전통 활을 건네며 물으셨어요. 저는 활을 받자마자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에 닿은 느낌이 너무 가벼웠거든요. 유럽의 무거운 장궁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얇고 유연한 곡선에 놀라움이 먼저 나왔어요. 이걸로 어떻게 싸워요? 너무 가볍고 잘 휘잖아요. 무심코 그렇게 말했어요. 최 사범님은 미소만 지으셨어요. 잘 보세요. 그분은 활을 들고 시범을 보이셨어요. 동작은 마치 춤처럼 유려했고 쏘고 당기고 매우 빠르게 반복됐어요. 화살은 모두 정확히 표적에 꽂혔고 그 속도는 유럽 궁수가 따라오기 힘들 정도였어요. 우리 활은 힘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범님이 활을 내리며 말씀하셨어요. 속도를 위해 설계됐죠.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데 활은 강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적이 10배, 100배로 몰려올 땐 속도가 힘보다 중요해져요. 그 말은 제 머리를 한 대 치는 듯 했어요. 유럽에서는 활쏘기가 예술처럼 여겨졌어요. 힘과 정교함을 뽐내는 귀족의 놀이 같았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활은 생존을 위한 도구였어요. 가능한 한 많은 적을 빠르게 쓰러뜨리기 위한 수단이었죠. 이건 생존을 위한 대응이군요. 제가 낮게 중얼이듯 말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최 사범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한 명의 병사가 여러 명을 상대해야 했으니 속도만이 생존의 열쇠였어요. 명예나 기술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었죠. 오후엔 남한산성을 찾았어요. 서울 외곽의 높은 산 속에 세워진 산성이었어요. 유럽의 성처럼 권력자의 부와 위엄을 과시하는 느낌은 없었고 오히려 자연의 일부처럼 산세를 따라 지어진 모습이었어요. 땅의 지형 자체를 무기로 활용하고 있었죠. 젊은 안내인 지훈 씨가 유럽의 성과의 가장 큰 차이를 짚어줬어요. 침입이 있으면 모두가 여기로 올라왔어요. 남자, 여자, 아이, 노인까지요. 우리는 오래된 돌담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건 군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마을 전체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공간이었죠. 아이들이나 여성들도 방어에 참여했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지훈 씨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임진왜란 당시 행주대첩에서 여자들이 치마에 돌을 담아 병사들에게 전달했어요. 모두가 함께 싸운 거예요.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하나의 마을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장면. 저마다 역할을 맡아 모두가 공동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모습. 유럽에서는 평민은 전쟁의 피해자일 뿐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유럽성은 귀족과 평민을 나누는 공간이기도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가끔은 적보다 백성의 접근을 더 막기 위해 만들어졌죠. 그 말을 들은 지훈 씨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남아요? 모두가 싸우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말이 꽤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어요. 산성의 구조는 실용적이었고 효율적이었어요. 하나하나의 돌이 의도와 목적 속에서 쌓여 있었어요. 화려함이나 권위보다는 살아남는 것이 그 건축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저녁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이 교수님을 만났어요. 사무실은 책과 역사 문서로 가득 차 있었고 책상 위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현재의 삶이 과거의 연구 속에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건요. 저는 교수님께 말했어요. 이 생존 철학이 단지 전쟁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개인주의적이지만 위기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처럼 움직인다는 걸 요즘 계속 느끼고 있어요. 이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안에 그런 이중성이 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았고 코로나 때도 공동체를 우선시하며 방역수칙을 지켰어요. 유럽에서는 보기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수천 년을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 우리 몸에 새겨진 거예요. 이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평소에는 서로 경쟁하지만 진짜 위협이 다가오면 우리는 여러 조각이 모인 한 몸처럼 움직여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아온 방식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서울의 복잡한 거리 속에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바라봤어요. 일상적인 모습들만 보면 전 세계의 다른 도시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이면에 숨겨진 공동체로서의 강한 연결고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청계천에 멈춰 섰을 때 마음이 잠시 멈췄어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곳은 덮인 하수구였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심 한가운데에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이 변화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힘으로 정복하기보다는 어려운 것을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것으로 바꾸는 능력. 공동의 의지와 적응력으로 이뤄낸 결과였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전쟁은 단지 전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었다. 이 철학은 삶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 도시의 불빛이 청계천 물에 비치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오늘 배운 것을 통해 이제 전쟁사에 대한 제 생각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걸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에요. 저는 남산타워 전망대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도시는 마치 지상으로 떨어진 별들처럼 빛나고 있었고 고층 빌딩들은 현대의 기념비처럼 우뚝 솟아 있었어요. 그 사이사이 고궁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결코 사라지지 않은 역사의 존재를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저는 시원한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불과 2주 전 저는 전쟁사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믿으며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이에요. 제가 놓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겸허히 인정하게 되었어요.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눈앞에 불빛들이 흐릿해지는 걸 보니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졌더라고요. 운 좋게 살아남은 나라일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생존의 기술을 가장 완벽하게 터득한 사회였어요. 옆에 계신 한국인 노부부가 조용히 미소 지으셨고 저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들의 조상은 얼마나 많은 침략을 견뎠을까요? 몇 번이나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해야 했을까요? 그분들의 얼굴엔 조용한 강인함이 있었어요. 세대를 넘어 이어진 생존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로마에 있는 파울로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한국은 어땠어? 생각은 많이 바뀌었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생각만 바꾼 게 아니야. 내가 알던 모든 걸 바꿨어. 이제는 분명하게 보여요. 유럽의 전쟁사는 대부분 정복자들이 써내려간 이야기였어요. 명예와 영광, 확장을 위해 싸운 나라들. 반면 한국의 전쟁사는 약자의 시선에서 쓰인 생존의 역사였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낸 전략과 지혜의 기록이었어요. 저는 지난 2주 동안 배운 것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살수대첩의 전략적 수공, 적의 재침을 막기 위한 끝없는 추격, 힘보다는 속도를 택한 경량화된 활, 그리고 군사뿐 아니라 마을 전체를 고려해 설계된 산성들. 이 모든 전략은 절박함에서 탄생했어요. 단 한 번의 패배가 민족 전체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완전히 다른 전쟁 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은 효율성, 공동체의 협력, 장기적 사고의 바탕을 둔 전쟁 방식이었어요. 제가 늘 들고 다니던 노트를 꺼내 거의 다 채워진 페이지를 넘기고 새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유럽의 전쟁사는 강자의 역사였다. 한국의 전쟁사는 약자의 생존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 약함 속에 오히려 가장 강한 힘이 숨어 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천천히 호텔로 돌아왔어요. 거리는 여전히 붐볐고 사람들은 늦은 저녁을 먹으러 가거나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한 카페 안에서는 학생 몇 명이 책을 펼쳐놓고 함께 공부하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까지 집중하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이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자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모든 걸 투자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가장 큰 자원은 사람이었어요.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결력, 상황에 맞춰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반복되는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힘. 그 모든 것이 이 나라를 지탱해온 힘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는 내일 비행기를 위해 짐을 쌌어요. 가장 먼저 가방에 넣은 것은 노트들이었어요. 그 안에는 기념품보다 훨씬 더 값진 것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벌써 머릿속에는 새 책의 구상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생존의 설계 한국 전쟁사에서 배우는 교훈. 이 책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제가 깨달은 진실을 함께 보길 바랐어요. 역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승리는 거대한 제국의 정복이 아니라 결코 사라지지 않은 민족의 생존이라는 걸요. 아마 제 동료 학자들은 이런 변화에 놀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로마, 영국, 프랑스 같은 제국들의 전쟁사를 중심으로 연구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압도적인 힘으로 지배한 나라보다 그 힘을 견디고 살아남은 나라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공항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거리를 산책했어요. 출근길로 분주한 거리.
손에 커피를 든 채 빠르게 지나가는 직장인, 교복을 입고 장난치며 걸어가는 학생들. 아무도 저를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들의 삶 속에 담긴 이야기 그 근본적인 의미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작은 전통찻집에서 김 박사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따뜻한 차가 작은 도자기 찻잔에서 고요히 김을 올리고 있었어요. 벨리니 교수님, 박사님이 알듯한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어요. 이제 로마로 돌아가면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찻잔을 조용히 들어 한 모금 마신 후 천천히 대답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할 거예요. 한국은 세계사의 주석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놀라운 장일지도 모른다고요. 지혜와 단결, 전략적 사고가 어떻게 대국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김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할 거예요. 진정한 국력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느냐가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지켜냈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한반도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그 작다는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짜 힘을 보게 되었어요. 이 나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생존의 기술이었어요. 해안선이 구름 너머로 사라질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한국. 유럽의 전장을 30년간 연구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당신이 가르쳐줬어요. 저는 노트를 펼쳐 새 책의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단어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제 마음속에 새롭게 자리 잡은 이해와 존중이 문장마다 담겨 있었어요.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저의 진짜 탐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르코 벨리니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